설 연휴를 앞두고 대선 후보 TV 토론을 위한 여야 실무협상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실무협상 불참을 통보함에 따라 3자 토론 성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 또 새로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부터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상 다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5%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4%, 안철수 후보가 15%를 기록했는데 이 한국갤럽에서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동률을 기록한 게 지난해 11월 말이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동률이에요. 좀 이런 경우는 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그런데 이 그동안 이제 진행되어 온 어떤 흐름을 보면은 네. 이런 결과가 사실 좀 예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큰 이제 좀 하락세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내홍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게 나오면서 좀 이제 좀 하락세를 겪었던 것이고 그게 일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로 이제 좀 이동한 표심이 있는 거고 네. 이재명 후보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자리를 이제 잡아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추가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중도 영역이 굉장히 이제 좀 없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지지율인데 이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잘 보면은 응답 유보층은 또 상당히 좀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각 후보의 지금과 같은 이제 이 응답자 간에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는 비율 자체는 지금 이렇게 동일한 그런 비율이지만 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자 간에 나름대로의 지지층의 결집은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본다라면은 두 후보가 이제 백중세를 계속 이루면서 양자 간에 이 양대 정치 세력 간의 이 결집도 계속 이제 좀 강화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흐름이 뭐 이 설 연휴 지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아마 이 대선의 승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듯이 정말 박빙의 어떤 승부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것을 지금으로서는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는 17%로 이제 본인의 가장 높은 지지율이 나왔었는데 2%포인트 정도 빠졌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여론조사는 이제 통계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차 범위를 이제 고려해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7%에서 15%로 이제 좀 숫자가 변화했다는 것 자체에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또 안철수 후보가 그 이전에 이제 올라가던 상승세는 분명히 멈춰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다른 여론조사까지 이제 종합을 해서 판단할 때는 하락세가 있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이제 좀 이렇게 확보한 이 10% 이상, 15% 사이의 이제 지지율을 기본으로 갖고 가면서 추가로 이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본인이 이제 못 찾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이 정계 입문한 지가 이제 10년이 좀 이제 넘는 시점이 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웠던 새정치 이런 것들이 처음에도 좀 모호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평가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안철수의 정치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각인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선에서 완주를 해서 이후를 이제 좀 준비한다든지 그 이후에 이 전국에서 제3세력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이제 이 방향도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또 정권 교체 여론이 너무 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완주를 해가지고 그게 안 됐다 뭐 이런 평가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럼 또 안철수 후보로서는 또 여러모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니까 지금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또 본인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낼 거냐는 좀 이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이제 발언들을 보면은 여전히 중도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길을 찾아가는 듯이 보이면서도 네. 또 어떤 발언들은 이 보수층의 어떤 표심을 우려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좀 흔들리는 어떤 좀 상황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하지만 좀 이런 정도의 15% 이상의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도 본인의 어떤 목소리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충분히 내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 상황을 보면 이제 2강 1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이 설 연휴 직전에 할 토론이었습니다. 근데 양자 토론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결 때문에 4자 토론 되는 거 아니냐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31일에 양자 토론 그대로 하자. 그 대신 그걸 한다면 3일 날은 4자 토론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얘기가 이제 좀 이 논의가 진행되어 온 걸 정리하기에도 상당히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된 거냐. 국민들이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이게 TV 토론 한 번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누가 하는 것인지, 언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언제 그걸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불확실한 상황들이 이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윤곽은 잡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31일에 저녁 7시에는 양자 토론을 진행을 하되 이건 이제 방송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토론의 형식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자 토론의 경우에는 방송사에서 방송 3사가 합의한 날짜 중에 이 31일하고 다음 달 3일이라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 3일에 하는 사자 토론에는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볼 때 양자 토론이 아마 설 연휴 간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설 연휴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이 사자 토론이 진행되는 그림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여러모로 좀 의문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분명히 이제 그 27일에 방송 3사가 날짜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양자 간의 토론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던 건데 거기서 이제 날짜를 또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이제 한번 삐걱거림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날짜는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한 번 더 삐걱거림이 있었던 것이고 네. 하지만 순리대로 보면은 31일에 사자 토론을 다 같이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양자 토론이라는 거를 반드시 연휴 기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삐걱거림이 있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이 과정 자체를 유권자들은 판단을 할 거예요.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이 윤석열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정말 송곳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해가지고 이런 일정을 굳이 짜야만 했던 것인지 아니면 토론을 최대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식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공정한 어떤 운동장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찾기 위해서 움직인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은 아마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궁금한 게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양자 토론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고수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윤석열 후보는 이제 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국민의힘 경선을 치러 보니까 다자 토론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고 또 검증을 해야 될 것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4명에서 예를 들어 2시간 동안 토론한다고 할 때 그 4 후보가 이제 이 발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발언을 하고 거기에 반론을 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하는 시간이 충분치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두 사람 간의 토론을 2시간 하는 거랑 4명이 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죠.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이렇게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는 측으로 이제 그런 이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명분에 이제 일리가 있지만 동시에 또 실리를 따졌을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이게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굳이 고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랑 토론하는 것이 무서운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안철수 후보가 보통 이런 1인칭 화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농담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 또 뼈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의 적임자는 누구냐라는 프레임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난 상황이 아니거든요.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이 둘 중에 정권 교체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라는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안철수 후보까지 끼워가지고 이제 다자 토론을 할 경우에는 그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어떤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현안을 파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나은 것 같다. 이런 이제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말 그럴 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정치 초보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0년 했잖아요. 그래도 정치를. 그런 데서 오는 이제 기량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것들이 이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의 적임자인 거는 또 저걸 보니까 그럴듯한 얘기 아닌가 해서 지지율이 또 쏠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지지율을 복구해 놓은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을 또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불리하다. 양자 토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라든가 지금 사회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본인 입장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이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리고 이른바 이제 뭐 유튜브 채널인 3프로 TV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익숙치 않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좀 자기 페이스대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수사에 관한 것들. 지금 뭐 어떤 법을 어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가 이제 익숙하고 잘 아는 분야니까 굉장히 이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양자 토론일 경우에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불거지고 있는 성남 FC 관련돼서 이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공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전제가 돼서 양자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서 네. 실리를 분명히 찾고 있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 그건 역시도 이제 유권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양자 토론을 계속해서 31일 날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성사가 된다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 안 나오면 3자라도 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사자 토론에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냥 남은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사자 토론이라는 것은 이제 쓸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런 의사가 명확하고 사자 토론이라는 거를 진행하면은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법정 사자 토론만 하겠다는 거죠, 일단은. 지금 입장은 이제 그런 입장에서. 것에 가까워 보이는데 네. 오늘 이제 또 추가적인 입장이 나왔으니까 3일 날 이제 사자 토론에 또 임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 결론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사자 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하면 그러면 뭐 셋이서 토론을 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사자 토론을 굳이 이제 거부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일정의 문제라든가 또는 뭐 어떤 룰의 문제라든가 또는 진행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것들을 이제 문제 삼으면서 예를 들면 지연 전략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불참한다는 의사가 분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 남은 세 후보들이 어떤 뭔가를 강행하는 방식으로 토론하기는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뭐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3일에는 어쨌든 사자 토론, 방송 3사가 주관하는 사자 토론에는 참여하겠다는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윤석열 후보가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 토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면은 굳이 이제 또 3자 토론만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토론이 진행될 때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뭐 말 잘하는 후보라는 인식이 토론 잘하는 후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지만 뭐 3자 토론을 한다고 하면 1강을 향한 2명의 공격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4자 토론을 하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할 것이고 과연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이제 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 정권 교체 여론을 타고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이라는 거를 제대로 방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 1의 어떤 그러한 페이스로 싸울 수 있는 거냐. 근데 이게 토론이라는 게 또 이제 어떤 물리력을 사용한 이런 뭐 싸움하고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각각의 제기되는 논리라는 것은 이제 예상되는 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를 또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랄까요? 이게 어쨌든 이 언변이라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 다소 좀 어눌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제로 말한 내용들을 잘 뜯어보면은 아, 요건 좀 미비했던 것 같다 또는 충돌하는 얘기도 있다 싶은데 또 말할 때 보면은 그 굉장히 이제 달변의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토론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도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대목들을 유권자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치는 이제 높은 상황인데 네. 만약에 어떤 요인이든 이재명 후보 또 이런 약점도 있어요. 유리한 상황인 것 같으면은 좀 오버페이스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막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논란이 될 경우에 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감점 요인이 될 것이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다소 이제 토론을 잘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유권자들이 확인을 해서 기대치가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의외로 저런 현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래도 좀 많이 늘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객관적인 점수는 좀 낮게 받을지 몰라도 유권자들이 상대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 역시 토론은 뚜껑을 열어봐야 그 효과를 이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네. 토론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허경영 후보가 4자 토론 안 된다. 5자 토론하자라고 해서 또 가처분 신청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마를 해서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모든 후보를 다 이제 토론에 참여를 시킬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허경영 후보를 이제 좀 참여시킨다고 할 때는 뭐 김동연 후보도 참여시켜야 될 것이고 다른 이제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참여시킨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뭐 24시간 토론을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각자가 이제 본인이 이제 주장하는 거에다가 거기에 반론도 받아야 되고 네. 반론에 대해서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는데 허경영 후보 측이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그동안은 허경영 후보를 이름을 넣지 않고 이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모처럼 이제 이름을 넣어 보니까 막 그 특정 여론조사에서는 의미 있는 어떤 수치가 나온다. 그럼 이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 걸 근거로 해서 본인도 이제 당연히 이 4자 토론이든지 5자 토론이든지 당연히 이제 그 순위에 따라서 넣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법정 토론에서의 기준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예. 지금 하겠다고 참여시켜달라고 하는 토론이 지금 선거법에 규정된 그 법정 토론 아닙니다만 법정 토론의 규정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의석이 5개 이상인 이제 정당이 추천한 후보이거나 또는 직전 전국 단위 선거에서 전국 투표 3% 이상을 득표를 했거나 또는 후보 등록 전 한 달간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치가 5% 이상이 나온 후보이거나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가 하나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이제 그 정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만 허경영 후보만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성과 지금의 조건을 고려를 해보면 이 허경영 후보를 이렇게 좀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는 판단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거니까 법원도 이 연장선에서 좀 판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호남 구예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지금 호남의 표심을 좀 잡기 위한 행보가 두 후보 모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메타버스 수도권 일정을 하루 바꿔서 내려갔습니다. 호남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희 정권이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소외시켰다. 이건 어떤 반응을 좀 가져올까요? 이게 한 2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네. 그때는 할 수 있는 얘기였고 그리고 좀 쟁점이 될 만한 얘기였을 겁니다. 20년 전이면 이제 2000년이잖아요. 2000년대 초반인 거잖아요. 네. 그때는 아직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이제 첨예했던 시기고 아직 호남이 이 우리 정치사에서 소외돼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런 소외감이 좀 해소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완전히 뭐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상황에서 좀 이런 방식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당시의 어떤 지역 갈등에 기대는 어떤 평가를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으로 비칠 소지가 상당하고요. 또 호남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호남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도 우리가 그래도 지역 감정을 그래도 여러모로 좀 이 갈등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달빛 동맹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대구하고의 어떤 이런 뭐 자매 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단체별로 기업별로 추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도시 간의 교류도 이제 활성화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했는데 이 유력 대선 후보가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발언의 맥락이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제 자신의 인식이 좀 바뀌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이 지역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또 경북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라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지역 감정의 틀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이런 언동은 이 어떤 정당 소속의 후보든지 좀 자제하는 것이 지금은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이제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내려가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갑자기 좀 많이 빠졌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와 함께 갔는데 전 대표가 갔는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지율하고 득표율은 다르다. 맞습니까? 그것도 이제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이전에 이제 이 호남의 어떤 절대적인 지지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면 호남에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절대적인 어떤 지지율이 이제 나오지 않은 후보라 할지라도 실제로 이제 투표를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것보다 높은 득표율을 이제 받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후보가 본인의 입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종류의 것인가는 좀 이제 여러모로 좀 의문인 점은 있습니다. 저 같은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후보는 오히려 이제 그 자리에서는 좀 어떤 본인이 이제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이유라든가 네. 그리고 아직 마음을 못 채우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노력하겠다던가 여러 방법으로 이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겠다던가 이런 얘기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호남 유권자들이 듣기에는 이게 뭐 어차피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또 홀대하는 거 아니냐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경솔한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이재명 후보가 기대한 효과는 아마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얘기의 맥락, 전체 맥락을 보면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구도상의 문제,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리고 또 호남에 계속 공을 들여온 국민의힘이 그 성과를 얻는 어떤 국면이기도 하고 해서 네. 이 구도의 문제에서 다소 이제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 덜 지지를 보내는 듯한 그런 흐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라든가 그리고 이 지금 민주당의 어쨌든 핵심적인 지역 정치 기반이 호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스킨십의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 스킨십의 시도가 기대한 대로의 효과로 이어지는가는 제가 볼 땐 그 말에 있어서는 좀 100%의 기대를 맞춰줄 수는 없는 거다. 즉 역풍도 고려해야 되고 좀 더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역시 이제 호남에 대해서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지금 20%를 목표로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230만 가구를 향해서 손편지를 보냈는데 일각에서는 바로 당장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가 초반에 만들었던 비단 주머니 3개 중에 1개가 이거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반응은 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수 정당에서 호남에 구애하는 이제 방식이라는 게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징적인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기리는 어떤 행사에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왔는데 지금까지 거듭되는 그런 사과의 어떤 그런 맥락들을 보면은 사실 그건 뭐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네. 그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게 어떤 세력 대 세력, 뭐 어떤 단체 대 단체, 조직 대 조직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을 개별적으로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하. 그러려면 후보의 진정성을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그 가장 효과적인 것이 손편지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다만 이 손편지를 직접 쓰기는 어려우니까 이준석 대표가 애초에 이제 그 고안한 방법은 이 폰트를 개발을 해서 윤석열 후보의 손글씨를 일종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 손글씨를 적용해가지고 직접 쓰진 않았지만 직접 쓴 거와 다름없는 손편지를 보내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씀하신 비단 주머니였는데 윤석열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느니 그냥 손글씨 쓰겠다 해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이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볼 때 만약에 그냥 이제 어떤 폰트를 적용해가지고 마치 AI 윤석열처럼 그런 편지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크게 이제 효과가 있을까 싶을 텐데 네. 후보가 직접 손으로 썼다고 하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도 뭔가 마음을 좀 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대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가려면 이러한 이제 개별적인 정서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하고 그것을 해명해가는 이런 행보들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당내 아직도 국민의힘 당내에는 아직도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등등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지지층에게 호응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정치인들을 앞으로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중요한 또 어떤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그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민주당에선 계속 쇄신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드디어 한 가지를 보냈습니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는 무공천하겠다라고 곽상도 의원 지역구죠. 이것 때문에 했는데 서초는 그냥 하는 걸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대구 중남구에 이제 무공천하는 것은 곽상도 의원이 아무래도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어떤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타겟팅을 해서 공격을 할 그런 입장인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그런데 심지어 민주당은 종로도 무공천하고 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지역구도 무공천하는 상황에서 네. 곽상도 전 의원이 있었던 지역구를 국민의힘이 그냥 공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얘기가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제 무공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나름대로는 결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이 또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이 대구 중남구, 특히 이제 대구 경북권에 있는 주요한 이제 이 지역구들은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우위인 지역구들이 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중남구도 이제 그런 것일 텐데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이제 이 대구 중남구에서 좀 뛰고 싶은 이러한 후보가 이게 공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고 유권자들이 저 무소속 후보가 초록이 동색인 후보이다. 국민의힘 후보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지지를 해주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개원해가지고 이렇게 좀 입당을 하는 방식으로 복당을 할 때 이 진정성이 이제 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그 진정성을 확인을 하려면 사실 그래도 이제 서울이고 수도권이고 서울인 서초갑에 대해서 사실은 공천하지 않는 게 그래야 이제 종로하고 공평한 어떤 처사처럼 보일 거거든요. 종로는 민주당이 무공천하는데 똑같이 의원직 사퇴해서 똑같이 의원직 사퇴한 윤희숙 의원이 있었던 지역구는 왜 무공천하지 않느냐. 유권자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어쨌든 대선 후보 경선에 임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자세로서의 사퇴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보궐선거의 주요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게 어떤 이 보궐선거 사유는 아니죠. 그렇죠. 소지를 제공한 거냐는 의문인데 오히려 서초갑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세종의 아버지가 땅을 이제 산 문제와 관련돼서 그 문제가 여러모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 일관성을 주장하면서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의원은 뭐 공천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가면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명분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더 이제 좀 숙고를 해서 결론을 좀 바꾸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